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조선 문명권의 강환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강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현재 강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합니다. 세월이 빠른 겁니다. 그런데 192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강이 중요한 교통수단이었어요. 당연히 19세기 말까지는 거의 전적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물류는 물이었습니다. 낙동강 수로망, 남한강 수로망의 일부를 빼놓고는 대부분 해양과 연결된 기본적으로 수로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주에는 어떻겠습니까? 더 중요했겠죠.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도 강이 중요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고구려는 기마민족 국가인가? 단호히 아니라고 그러죠. 고구려는 기마군단을 최대한대로 활용해서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 백두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 홍할령이라는 이런 주변 지역은 기마가 활동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계시는 한반도 지역, 제가 있는 서울 지역, 아니면 경상도 지역, 아니면 충청도 이런 데서 말 탈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듣고 말 타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한국서 말 탈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기마 문화가 아니라 말을 탄 장수들과 일부 기병들이 활동한 것이고요. 다만 고구려는 여기 말 탈 데가 많으니까 기마군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군사를 팽창시키고 그래서 국가 발전에 성공한 겁니다. 그러나 기마민족 아닙니다. 기마민족 국가는 더더욱 아니고요. 고구려는 다양한 문화가 섞인 것이고 그 전에 원조선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들이 보는 환경을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이런저기 전부 다 강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한번 기억해 주실래요? 저는 원조선의 문명권을 얘기할 때 이런 용어를 씁니다. 일산, 이해, 삼강론. 제가 백두산 할 때 말씀드렸거든요. 일산, 백두산이죠. 이해, 양쪽 바다죠. 그리고 삼강, 이게 중요합니다. 삼강은 첫 번째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말한 소위 고조선의 핵심 강이 어디였을까? 각각 의견이 다르죠. 북한은 당연히 대동강을 얘기하죠. 이게 대동강 문화권이에요. 세계 5대 문명권 중에 하나인 대동강. 그래서 대동강 문화론이 1693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어디겠습니까? 압록강입니까? 두만강입니까? 아니에요. 압록강과 두만강을 자꾸 떠올리시는데 이건 반도사 간의 잔재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가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하게 되는데 압록강과 두만강은 우리 민족의 내부를 흐르는 강이지 국경의 강이라든가 아주 중요한 강은 아니에요. 그럼 어디가 있을까? 그럼 다른 분들이 떠올립니다. 요하. 이게 흔히 말하는 요하 문명권의 요하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요하 문명권은 주무대가 요소지방이지만 사실은 유동지방에서도 계속 발굴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중국 사람들은 요하 문명권이라고 이름을 붙였지 않습니까? 그만큼 요하가 중요하고요. 당연히 고구려도 그렇고 그 전에 있었던 원조선도 요하는 핵심 강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당연히 이때 요하는 사료상에 있는 요하 문제는 제가 고려를 안 하고요. 현실적으로 현재 요하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하나가 어디겠습니까? 제가 송화강을 예를 들어요. 송화강. 백두산이라는 용어도 고려 때부터 처음 사용됐고 천지라는 용어는 우리가 말하는 청나라 말기 때 청나라 관리가 처음 쓴 용어고 그래서 꼭 긍정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천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로서 유일하게 이룬 강은 송화강이에요. 송화강도 물론 청나라 시대부터 붙여진 명칭이지만 압록강과 두만강은 백두산 줄기에서 나온 것이고요. 그 백두산 천지의 물방울은 송화강이에요. 송화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그래서 제가 일산, 이해, 삼강론 그랬을 경우에 대동강도 있고 요하도 있지만 특히 원조선에게 중요한 것은 송화강이라고 보는 거예요. 송화강의 중요성을 언급한 인물 중에 한 분이 단재 신채호 선생이에요. 의미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만주에는 큰 배가 다닐 수 있는 강이 60여 개가 현재까지도 있어요. 그렇다면 전 근대 고대 선사로 올라가면 거의 모든 강들에는 배가 운행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때때로 제가 임진강을 가거든요. 근데 임진강에 가면 고랑포라는 옛날 포구가 있어요.
옛날에 한 것은 20년대, 30년대까지 사용이 된 것이죠. 거기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백화점인 화신백화점이 지점을 설치할 정도로 대단해요. 그리고 서울 지역과 그 북쪽을 연결할 때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지역이에요. 그만큼 서해 바다에서도 활동했던 바다배들도 올라오는 것이 바로 고랑포항이거든요. 지금 파주군 적성군과 연천군 사이에 있는 곳이에요. 그만큼 물망이 중요한 거니까 얼마나 이 시기에 강이 중요했겠습니까? 제가 그 과정을 설명을 드려요. 강의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기능을 했는가는 제가 강의 이론과 체계라는 글에서 약 6가지 정도 예를 들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은 경제적 공간, 즉 물리망으로서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어업이라든가 주변 지역의 동식물의 서식처로서의 문제점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나중에 따로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했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강 주변에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강 주변에서 문화가 발달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건 반드시 꼭 농경 문화를 떠올리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아직 통념이 있어요. 인류의 4대 문명권, 그러면 당연히 농경을 얘기하고 농경은 큰 강의 하류. 그러나 그것 외에도 강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강 중류라든가 상류도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남쪽 지역에서라든가 또는 유럽 화북지방에서의 강과 이렇게 만주 일대에서 또는 러시아의 타이가 지대에서 강은 전혀 의미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원조선 문명권에서 이 강이란 것은 요하지읍 주변 지역도 있지만 남쪽도 있지만 주로 이 만주 일대는 특별한 자연환경 또는 생태환경 속에서의 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 문제를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송화강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송화강이라는 용어는요, 한자로 소나무 송자, 그 다음에 꽃하자, 이래서 송화강 그러는데요. 청나라 때 사용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만주어 음으로만 순가리강인데요. 만주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뜻은 천하. 당연하죠. 중요하니까 하늘천자 그리고 강하자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주어로 송울이라고 그러는데 일부에서는 이때 속우리가 변한 것이 송울이고요. 그게 나라 속에 우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몇 분들이 주장하시는데 구체적인 근거, 학문적 근거는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런 이런 설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구려 건국 과정을 보면은 엄니대수라든가 엄호수 이런 등의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몽이 건넜던 강의 이름. 이것을 우리는 보통 예를 들면 압록강이라든가 아니면 그 밑에 청천강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이렇게 송화강 또는 눈강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북부의 천지의 아들이고 동부에서 성장하다가 홀봉보여로 도망온 주몽이라면은 이렇게 엄니대수라든가 또는 엄호수로 표현된 강이 압록강일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렇게 올라가는 송화강 일대 아니면은 쭉 위에서 송화강과 만나는 눈강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당연히 저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당시 부의 위치 그리고 그 활동 범위 역할을 놓고 볼 때 건국 신화에 나오는 이런 엄니대에서는 현재 송화강 중류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눈강 일대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증거들을 뒷받침하는 것은 이 주변, 즉 대안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발견되는 고고학적 유물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북위 시대 때는 송말수, 당나라 시대 때도 송말수, 요나라 시대 때는 압자라고 불렀어요.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육지도 마찬가지고 산명도 마찬가지지만 강명은요, 강은 첫 번째가 깁니다. 여러 지역을 통과해서 오고 있고 그래서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길다 보니까 그 긴 단계마다 강의 명칭이 다르거든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압록강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압록강으로 불렀는가? 틀립니다. 그럼 한강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강으로 불렸는가? 틀립니다. 요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료에서 이런 용어들이 나올 때 어느 시대였고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을 지칭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그걸 놓고 역사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번 강의에서는 다소 지루할지 모르겠지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명나라 초기에는 송화강으로 불렸다가 결국은 청나라 때는 송화강으로 불리게 된 겁니다. 송화강, 우리에겐 특별한 강이죠. 시기를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만든 건데 동진 시기 때, 남북조 시대 때는 송말수, 그리고 하류는 난수로 불렸네요. 다른 겁니다. 수당 시대는 송말수. 그러니까
이 주변 지역에 살고 있었던 여진계 사람들, 즉 그 시대 말갈계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송말말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백산 주변에 살던 사람들은 백산말갈, 송화강 주변에 살던 사람들은 송말말갈, 흑룡강 주변에 살던 사람들은 흑수말갈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때 완벽하게 고구려랑 다른 종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유사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요 나라 때, 금나라 때, 온나라 때 이렇게 해서 변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보여드리는데 송화강은요, 요거 혼동이 됩니다. 꼭 이해하셔야 돼요. 제1송화강과 제2송화강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거 구분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또 출발하니까 이게 1송화강이냐? 아니에요. 이게 제2송화강이고요. 여기서부터 꺾여질 때 동류송화강을 1송화강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송화강은 1, 2로 구분되는데 천지에서 출발해서 북상하는 것은 제2송화강, 그리고 북쪽 흥할령 지역에서 내려는 눈강과 대안 지역에서 만나서 동쪽으로 갈 때 동쪽으로 건너면서 만나는 그 유명한 도시가 하얼빈 아닙니까? 강가에 있는 도시라는 의미를 가진 하얼빈을 통과해가지고 쭉 북에서 결국은 제 이론에 따르면은 오츠크해로 빠져나가는, 아니면 타탈의 북으로 빠져나가는 이 강이 바로 제1송화강이 되는 겁니다. 꼭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송화강은 2송화강, 1송화강으로 된다. 꼭 이해하셔야 돼요. 제 학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자, 이게 제2송화강에서 가장 중요한 길림시 일대입니다. 여기가 핵심이죠. 저는 그렇게 보질 않지만은 대다수 학자들은 바로 길림시 일대, 여기가 찍은 사진 곳, 여기에 동단산성과 그 밑에는 남성자성을 부의 왕성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러나 여기가 서단산 문화를 비롯해서 이미 신석시대부터 굉장히 중요한 곳인 것은 분명하고요. 부여라든가 고구려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했지만 부여의 왕성지역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제가 송화강, 지금의 송화강을 찍은 겁니다. 여기는 하얼빈에서 찍은 송화강이에요. 그러니까 하얼빈도 바로 송화강변에 있는 것이죠. 즉 제1송화강, 다른 말로 표현은 동류송화강에 있는 것이 하얼빈. 이게 당연히 하얼빈이라는 용어는 여진들이 붙인 용어죠. 여기 살던 사람들이 여진이겠으니까. 네, 어떻습니까? 새로운 사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얼빈 가시더라도요, 안중근 의사를 떠올릴 때도 아, 이분이 이렇게 우리 송화강의 물빛을 본 분이었구나, 이렇게 떠올리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나중에 더 보완하겠지만은 혹시나 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또 하나 설명을 미리 드리는데요. 이 그림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요, 일산이의 삼강론에서 송화강을 중요시 여긴 이유는 만주에 있는 모든 강의 본류는 송화강이라고 보는 이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중국 사람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흑룡강 또는 아무르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거는 그들의 관점인데요. 실질적으로 수계망을 놓고 볼 때 만주에서 가장 넓은 유역 면적, 가장 복잡한 수계망의 주인은 송화강이에요. 그러니까 송화강이 더 주류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민족의 역사나 문화를 이해할 때는 송화강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쪽에 살았던 우리 반개 종족인 퉁구스어 계통도 동일한데요. 일단 하버럽스크를 지나서 동북상하는 흑룡강 하루 지역에는 거의 주민들이 살질 않습니다. 소수의 주민들이 곳곳에 틈처럼 박혀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주 지역에서의 모든 강 유역권을 얘기할 때는 결국 송화강이라 보는 이론이에요. 보통 흑룡강이 가장 긴 강이고요. 4,200에서 4,700까지 각각 다르게 보고 있는데요. 이 강은 이렇게 쭉 연결되지만 송화강은 이미 하버롭스크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아무르강과 만나지 않습니까? 그 가는 곳은 흑룡강일 수도 있고 송화강일 수도 있어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중국이나 서양의 지리학자들은 이것을 본류로 봐서 흑룡강이라고 부르고, 제 입장에서는 유역 면적을 보거나 문화를 놓고 보거나 당연히 송화강의 한 줄기죠. 송화강이 가다가 지류로서 흑룡강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거는 지리학자들의 반론과는 상관없이 역사학자 입장에서 설정한 건데요. 이렇게 설정해야지 저는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상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는 송화강 문화권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학생들에게 쉽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백두산 천지에 가랑잎을 3개를 띄워놓자.
그리고 그 가랑잎 세 곳에 각각 한 마리의 개미를 올려놓거든요. 그러면 세 개가 떨어져 가지고 흘러가다가 어디에 도착할까? 이런 질문해요. 그럼 학생들이 떠오릅니다. 지도를 보면서 아,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되겠지. 그렇게 해서 학생들의 생각을 따라서 길이 쭉 연결되는 게 결국은 그 시기에 교통로가 되고요. 그게 물류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각각 학생들의 답변이 달라요. 지도를 똑같이 서로 따라갔는데 도착점을 다르게 말하는 거죠.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하나는 첫 번째는 오츠크에로 빠집니다. 가랑잎 하나는 오츠크에 도착해요. 확실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가랑잎은 어디입니까? 동해이지만 한국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타타르의 끝에 니콜라이프스 강 하류 쪽에 도착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바로 살렌 쪽에 도착하는 겁니다. 자,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류망이에요. 우리가 백두산을 정점으로 했을 때 특히 동만주에서 북만주로 이어지는 모든 물류망은 결국은 이렇게 해서 오츠크해와 그 다음에 동해 끝부분과 그 다음에 사할린으로 연결된다는 것이 너무나 간단해요. 이런 것들은 한 번에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논리를 전개하면 일부 사람들은 논리의 비약이 심하다고 그러죠. 그렇지 않아요. 실크로드가 한 번에 연결된 교통로입니까? 한 번에 이어진 물류망입니까? 그리고 그 물류망의 담당자들이 전체가 소구대인입니까? 아니잖아요. 9,000km에 달하는 이 실크로드는 구역마다 다른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담당 집단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실크로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선사시대부터 그리고 특히 8세기, 9세기에는 엄청나게 발달한 물류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렇지 않죠? 러시아인들은 오히려 이렇게 극동지역과 그 다음에 우랄을 건너가지고 그 다음에 서쪽까지 이어지는 것을 대부분 물류망을 순으로 설명을 해요. 그만큼 물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통념과는 달리 사실은 우리가 만 시베리아 일대 대부분의 동시들은 강가에 있는 항구 도시들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우리 만주 또는 연관된 발해 그 전에 고구려 특히 원조선이 이해할 때 물류망이 이렇게 발달했구나. 그리고 만주 전체는 일종의 강을 놓고 볼 때는 송화강 문화권이로구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또 하나의 브랜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지류죠. 지류는 이겁니다. 제가 백두산 천지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북류하는 제2송황을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여기서부터 내려온 긴 강이 있어요. 이 강이 눈강이에요. 푸르다는 뜻이죠. 눈강. 이 눈강을 꼭 기억하세요. 저도 사실은 95년도에 말을 사기 위해서 이 지역에 갔을 때까지도 눈강의 존재를 몰랐고요. 다만 백금보 문화, 한서 문화, 조동 문화, 그래서 여기가 기원전 10세기 이전부터 문화가 발전한 지역이었구나. 이 정도만 알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여기가 엄청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북상했고 나중에 다시 눈강이 아니라 이런 주변 지역을 답사하면서 아, 여기가 굉장히 수은망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 그런 눈강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했고 그렇다면은 역시 북부의 세력들이 남쪽으로 내려올 때 눈강을 타고 내려올 수밖에 없구나. 왜? 그들은 기마군단이잖아요. 기마병을 끌고 내려올 때는 반드시 눈강가를 타고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말을 먹일 초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길이 있기 때문에. 눈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뭐 이거야 중국 사람들이 충분히 얘기를 했고요. 심지어는 하가점 상층문화의 유적들도 이 대한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어요. 눈강, 청나라 때 눈강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눈이란 말은 벽청, 역시 몽골어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푸르다는 뜻이에요. 이런 눈강이 있고 만주로서는 매강,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명칭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여러 대흥안령과 서흥안령이 여러 골짜기에서 내려온 물들이 합해져서 눈강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전체 길이는 1370km부터 돼 있고 하계망도 넓고 많은 하천들이 있어요. 그리고 눈강의 동쪽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아리아 그리고 가마 이런 강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리아 문제를 놓고 아리랑 연관시키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분야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눈강 일대가 굉장히 발전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 송눈평원이라는 것은 중국인들이 붙인 명칭이지만 송화강과 눈강이 만나는 그 주변 지역, 제가 말 타고 내릴 때 첫 출발한 지역, 이 지역이 유명한
동북평원 중에서도 바로 속눈평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산해경에는 여기를 북대항이라고 표현돼서 이미 산해경을 쓸 당시부터 이적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확고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지도를 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또 정리를 했습니다. 각 시기별로 분석했는데 비교적 이른 시기에 위서라든가 북서에는 이렇게 난자가 들어가고 친하라는 명칭도 들어가 있네요. 이 친하는요, 특별한 의미는 없고 한자 해석을 따지면 무궁화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무궁화가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음사계, 처음법에 의해 것이겠죠. 이런 명칭을 불려줬고, 당나라 때는 이렇게, 그리고 요 나라 때 이렇게 불렸고, 각각의 다른 명칭으로 불려졌고, 마지막에 가면은 여기 몽고유기에서 보듯이 눈강이란 용어가 사용이 된 겁니다. 여진어로서. 그래서 눈강만 하더라도 이렇게 시대마다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역사를 연구할 때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정확히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또 하나의 강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무엇이라고 쓰여 있습니까? 모란강. 한자는 목단강. 교과서에는 무단장. 이렇게 쓰여져 있는 강이죠. 기본적으로 무단장이라는 용어는 틀렸습니다. 무단강이라고 볼 수는 있죠. 그럼 무단장?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리고 무단이란 말도 저는 만주 지역에 있었던 지명은 가능하면 우리말 그대로 쓰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이게 목단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목단강이 아니라 모란강이 맞습니다. 발음이 원래 그렇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상에 보게 되면 홀한수 이런 명칭들이 불려졌어요. 그리고 호야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홀한수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죠. 우리 발해 첫 수도가 어디입니까? 현재 동모산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최근에 들어서는 여기가 아니라고 중국 사람들이 새로운 설을 발표했는데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고구려의 수도는 현재 영원현 발해진에 있는 상경성입니다. 이 상경성은 중국식 단어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들은 호란성이라는 용어를 쓰세요. 사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호란성은 바로 고구려 말입니다. 홀한이죠. 홀은 무엇입니까? 졸본부여가 아닌 홀본부여거든요. 그리고 미추홀 인천이죠. 수리홀 파주죠. 매홀 현재 수원 일대죠. 그 외에도 많은 홀자들이라는 지명들이 있는데 이거는 고구려 말이거든요. 마을, 지역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홀한 그러면은 큰 지역이니까 수도라는 의미죠. 이때 한은 우리말 한이에요. 한국 할 때 한, 한강 할 때 한, 한글 할 때 한, 한들 할 때 한 등등. 한자로는 여러 가지로 쓰여져.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땀 한자, 막대기 간자 등등. 그리고 가한, 징기스 가한, 개민 가한 할 때처럼 이렇게 우리말 가는 가장 크고 으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홀의 한이니까 수도란 뜻이죠. 그래서 사료에 호란성으로 나와 있으니까 한국의 역사학자나 그리고 최선도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는 상경성이라는 한자식 명칭 대신에 호란성이라고 쓰는 것이 옳습니다. 이게 정체성을 찾는 작업이죠. 그런데 바로 호란 그런 상경성 옆에 있는 경박호를 호란해 또는 호란수로 불렸던 것이죠. 당연히 여기서 흘러나온 강이 바로 호란수, 이게 모란강이 되는 겁니다. 목단강 또는 모란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박호를 기준해서 아래와 또는 하류의 명칭이 달라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모란강 계열이라는 거죠. 청나라 때부터 완벽하게 목단강, 모란강으로 불려진 겁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보여드려요. 그런데 뜻은 보면은 만주어인데 이렇게 곡강으로 불렸듯이 구불구불한, 만주어로서는 구불구불하게 흘러가는 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목단강 또는 지역으로 모란강이 얼마나 구불구불하고 산세가 험한 사이를 흘러내려가면 이런 용어를 붙였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붙인 용어가 바로 구불구불하다는 뜻의 모란강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이런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어디일 것 같습니까? 이게 바로 유명한 발해 호란성, 즉 상경성입니다. 그러는 문지를 찍은 건데요. 여러분이 여기서 보실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에서 보던 것 아니면 고골에서 보는 화강암이 아니라 현무암으로 이루어졌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발해 이족과 유물들은 대부분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화강암이 아니에요. 그래서 발해 멸망 원인을 자꾸 백산 폭발설로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제 기억엔 1995년인데요. 일본 학자가 처음 백산 폭발설을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발해적, 즉 백산이 폭발한 것은 발해가 멸망한 다음엔 927년으로 좀 돼 있어요. 그러나 백산이 폭발하기 전에 그 전에 예비 징조로서 자그마한 움직임들이 있었고 그것이 발해사의 불안을 또는 동요를 가져온 요인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발해가 멸망한 원인은 백산 폭발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발해가 멸망한 원인 또는 붕괴한 원인을 우리는 정확히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 역사 시석 알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교훈을 삼는 건데 그것도 아니고 발해는 강력한 나라였었는데 또는 그냥 존재했는데 백산 폭발에 의해서 갑자기 멸망했다. 역사를 이렇게 희화화시켜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재밌습니까?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호란성 또는 상경성의 궁지문을 볼 수가 있고요. 옆에 있는 것이 바로 호란해입니다. 또는 호란수 불려지는 경박호인데요. 발해 멸망과 연결된 슬픈 그 전설이 서려 있기도 하죠. 여기서 시작된 강이 바로 모란강이 되겠습니다.